쪽에서도 첨삭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용보증기금이 2024년도에는 8월에 나왔습니다. 8월에 나와서 84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75명,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사실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가장 많이 뽑죠. 기술보증기금은 거의 100명 이상씩 뽑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술직 분들이 금융권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지금 오늘 요번에 뽑죠. 전기, 전자와 화학, 기계 10명을 뽑으니까요. 근데 기술보증기금은 많이 뽑습니다. 따라서 기술직 분들이 금융권을 가시기 위해서라면은 첫 번째 기술보증기금이고 두 번째는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어쩌다 뽑는 것을 봤습니다. 자, 75명 지역 전문, 수도권 10명, 충청권 5명, 강원권 5명. 그리고 수도권이든 충청권이든 강원권이든 지역 구분 없이 어느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가장 쉬운 곳은 강원권이겠죠. 강원권. 강원도는 이제 산이 많다, 뭐 오지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원권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꺼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꺼려하는 지역이 충청도인데 요즘엔 충청도는 뭐 꺼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워낙 충청도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겠죠. 자, 전국 단위로 상경계 30명, 이공계 15명, 법학 5명, 보훈 5명 이렇게 뽑겠다고 합니다. 작년하고는 많이 다르죠. 작년에는 공인회계사 2명, 변리사 이런 식으로 뽑았는데 조금 매년 바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꾸준히 심화 설명회에서 말씀을 했듯이 뭐 서울교통공사가 작년하고 올해 직업기초 능력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완전히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 또한 코레일도 그랬다는 것. 코레일은 작년보다 월등히 쉬워가지고 이번에 컷이 무지하게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를 하신 분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신용보증기금은 1차 서류 전형에서 1단계, 2단계로 뽑는다고 합니다. 2단계를 뽑는 거는 요번이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1단계 적부심사만 했습니다. 작년에는 자기소개서 및 약실논술, 그리고 금융사무, 이공계, 자격증 2% 갔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은 작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1단계에서 약술논술, 그래서 정확도 및 충실도 평가를 한다. 이 얘기는 이제 아주 상당히 간편화됐다 이런 얘기죠. 금융권은요 1차 서류 전형이라는 게 무색합니다. 1차 서류 전형에서 뭐 논술도 보는 데도 있고요, 뭐 직업기초 능력을 보는 데도 있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타겟할 때는 한두 세 군데 정도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전형이. 그런 데를 1타켓으로 두고 그다음에 2타켓을 한두 곳 더 두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요, 금융권은 공략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몰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단계는 20배수 선발로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상경계는 약술 90%, 자, 약술 90%와 그다음에 외국어 10%를 해가지고 2단계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대사항입니다. 보호는 어느 기업이나 똑같습니다. 본인이면은 10%, 자녀면은 5%, 그리고 사회 형평성의 장에서부터 또 다른 뭐 다문화, 북한 이탈,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러한 분들이 이제 사회 형평성에 해당되는데 장애가 서류와 필기, 면접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기업마다 장애도 아주 다양하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형평성에서 자립청년만 뺍니다. 자립청년만 서류와 필기에서 1% 가점, 그리고 나머지 다문화, 경력단절, 기초생활수급자 등등등은 서류에서 1%를 가점을 준다. 1%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왜?
금융권 같은 기준이 아주 명확합니다. 따라서 필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 못 갖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공공기관 인턴. 이거는 이제 신용보증기금 말고 다른 공공기관에 인턴을 하신 분들은 서류에서 1% 가점을 주겠다는 얘기고, 당사 인턴은 서류에서 1에서 5% 가점을 주고, 필기에서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인턴. 당사 인턴은 필기에서 1% 가점을 주고요. 우수 인턴은 2%를 가점을 주고요. 최우수 인턴은 3%를 가점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용보증기금을 주타켓을 잡는다라면 신용보증기금, 인턴 해서 최우수로 선정된다라면 필기에서 3%를 가점 받는다라는 거. 이거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0점 몇 점으로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1, 2점 갖고 당락이 결정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뭐 0점 몇 점으로도 당락이 결정되니까요. 제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융권이 뭐 누구나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주타켓이 어딥니까? 금융권이요. 그럼 금융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2년, 3년 아주 뛰어나신 분은 1년 안에도 합격해요. 근데 그건 진짜 몇 프로에 불과하잖아요. 몇 프로도 안 됩니다. 0점 몇 프로, 1%, 2%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대학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하셨냐? 그거를 보면은 당신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거든요. 이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시작할 때도 서울교통공사가 또 바뀌었다. 코레일도 되게 쉬워졌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생들은 나름 1, 2년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하지만 처음 준비하시는 분은요. 맹숭합니다. 듣지도 않으세요. 정말 안 듣습니다. 그래놓고 금융권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야 열심히 하십시오. 요즘에는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 예, 좀 한 몇 년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맙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예, 몇 년씩이나요? 예전에는 저희 어느 어머니께서 한국은행은 뭐 1년이면 합격되겠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이제 자녀분의 실력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아이 뭐 한국은행 정도가 뭐 1년 갖고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예, 저는 뭐 15년간 진짜 산전수전, 공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이제 필기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방법도 조금은 알려드릴 겁니다. 특징 첫 번째는 금융사무는 뭐 전공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징 세 번째 보면 특징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인데 위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대사항에서. 특징 세 번째는 이전 채용 목표제 대구에 있죠. 대구 경북은 30%, 비수권 35%. 자, 특징 네 번째입니다. 2025년 전형에서는 2024년 전형에선 자기소개, 그러니까 1차 적부에서 자기소개 및 약술 논술이 평가 대상이었어요. 근데 약술 논술로만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필기 전형이 끝나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자, 바뀌었죠? 작년하고. 특징 다섯 번째는 인성검사는 면접 참고 자료로 한다. 3월 11일 어제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짜는 접수 기간이 넉넉하니까 지금서부터 잘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1차 필기 전형입니다. 1차 필기 전형은 이거는 이제 직업기초 능력이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평가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평가. 직업기초도 봅니다. 직업기초도. 자, 1차 필기전형에서는 직업기초 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건 표기를 못했네요. 직무수행 능력. 여러분들은 직업기초 능력을 NCS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발 사무직분들 제발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면접에 가서 NCS 하면 진짜 떨어질 가능성 많습니다. NCS라는 건 국가직무표준이란 뜻이고 여러분들이 지칭하는 NCS는 직업기초능력평가입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아직도 출판사들이 일부 출판사들은 그거 개념이 안 세워져 있는 출판사도 있는 것 같더군요. 과거에는 거의 다였죠. 거의 다. 자,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두 가지를 본다.
직업기초능력 평가는 20%밖에 안 된다. 자, 금융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직업기초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계륵입니다. 공부를 안 해가는 직업기초능력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논술이다. 오늘 제가 공기업 설명회라는데 금융권을 할 때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공이다. 경제냐 경영이냐 법학이냐. 두 번째가 논술이다. 자, 논술을 쓸 줄 안다라는 것은 약술 논술도 충분히 잘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직업기초능력은 뭐 1차 서류전형에서 직업기초능력을 보는 데도 있다. 2차 직업기초능력에서는 비중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영 일반이 20%, 재무 및 투자론. 작년에는 투자론이 아니라 작년에는 재무 및 파생상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투자론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중급회계가 아닙니다. 중급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입니다. 사실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쉽습니다. CPA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따라서 재무회를 본다는 것은 조금은 쉽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급회계를 본답니다. 중급회계는요 거의 CPA에서 CPA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회계학을 얼마만큼 점령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합격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급회계 그리고 고급회계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원가관리회계는 이거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고득점할 수 있다. 하지만 중급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자, 일반인들이 만약에 1년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라면요. 정말 굉장히 똑똑하거나 아니면 학부 과정 중에 CPA 아니면 각종 고시에 나는 지원을 해봤어. 행정고시에 지원을 해봤어. 그런데 2차까지 갔어. 나는 재경직이야. 오케이. 그러면 경영하셨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 지원했다면 경제하셨을 거잖아요. 1차를 합격했다면요. 그러면 합격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년 안에 합격의 전략을 짜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금융권을 준비할 때는요. 나름대로 좀 전략적으로 그다음에 전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다? 1년 안에 내가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높이느냐. 그리고 두 번째,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것이 진짜 관건이 됩니다. 만약 내가 대학을 입학할 때 논술로 입학했다면 논술이 조금 쉽기 때문에 조금은 그러니까 전공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여기에 두 번째 무엇을 투자해야 됩니까? 직업기초능력. 또 무엇을 투자해야 됩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선 상식이 안 나오지만 웬만한 금융권에서는요. 금융상식과 경제상식은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상식도 준비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전공이 50%다. 그리고 두 번째 30%가 논술이다. 그리고 20%가 직업기초능력과 그리고 상식이다. 자, 비중을 이렇게 두고 계획을 세우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단계가 되실 겁니다. 자, 경제도 작년에는 통계학이 아니라 뭘 봤습니까? 계량경제학을 봤습니다. 사실 작년에가 경제 파트는 더 어려웠죠. 계량경제학이 나온다면 이게 뭐 기초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중급 이상의 난이도라면은 계량경제학 여러분들이 헉 소리 날 정도죠. 하지만 통계학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통계학과를 나왔다. 이거는 뭐 거저먹기잖아요. 또한 통계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경제학 같은 경우는 또 일부분 조금 유리한 입장이고요. 따라서 경제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작년에는 계량경제학이었지만 올해는 통계학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에 신용보증기금을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빨리 자 과목을 공부하셔야겠죠. 자, 전기전자와 화학기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법학인데 법학은 이제 법학과를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뭐 입법고시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헌법과 민법이에요.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충로, 채권 강로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이다. 헌법은 공부하기에 그렇게 수월하겠지만 민법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한 상법이 두 번째로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막 법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나는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민법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되게 중요합니다. 정보도 얻으셔야죠.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충, 채권 강로, 가족법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어디까지 나왔는지, 민총과 물권만 나왔는지, 세 가지가 다 나왔는지, 물권, 채권, 아니, 민총, 물권, 채권을 다 나왔는지, 그러한 정보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보험 같은 경우는 직업기술력 플러스 2차 논술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자, 2차 필기 전형은 논술입니다. 이거는 작년하고 엇비슷합니다.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상경계는 경영 약술 및 경제 약술. 자, 경영으로 지원하신 분, 경제로 지원하신 분. 자, 법학은 금융 약술 및 금융 서술만 보는데, 경제와 경영은, 경영, 경제 약술 보고 금융 약술을 본답니다. 되게 중요하죠? 약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약술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술을 공부하시고 약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논술을 써보고 한 주제에 대해서 서술을 해보고 그 서술을 어떻게 축약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호는 금융약술과 금융서술. 그리고 보호는 뭡니까? 1차 점수가 반영됩니다. 몇 프로요? 40%. 자, 사무직과 이공계는 작년 기준이에요. 이 빨간색은 작년 기준. 그리고 특징 첫 번째는 보호는 1, 2차 합산평가. 보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차, 2차 다 허들식 평가다. 허들식 평가라는 거는 전혀 전형 점수가 1%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자, 직업기초 능력은 작년에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만 나왔어요. 요거는 요번에 공고문에는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거 수정을 못했는데 바뀌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작년 거 참조를 하십시오. 요거는 작년 기준입니다. 자, 3차 면접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작년엔 직무 면접이라고 얘기했는데 실무나 직무나 같은 말이에요. 예, 크게 염두에 두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제 수행 면접 20%, 실무 면접 40%, 심층 면접 40%. 심층 면접은 인성 면접이겠죠? 인성 면접. 실무 면접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경제 상식과 금융 상식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자, 신용보증기금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신문 보기를 꼭 하셔야 된다. 매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신문에서 상식들이 나오면은 키워드로 정리해 놓는다. 그러면서 꾸준히 반복해서 공부한다. 그렇게만 하셔도 상식에 대한 깊이가 상당히 깊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과제 수행 면접은 요거는 이제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PT 발표인지 아니면 토론인지 아니면 뭐 전체 뭐 어떤 과제를 주고 행위하는 것인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작년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 첨삭입니다. 간단히만 가겠습니다. 이거는 필기를 합격해야지만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 1차 적부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면접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공동의 성과 창출을 위해 본인이 특별히 기여했던 경험. 여러분 경험 정리 안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 경험 진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성과 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무임승차자, 규칙 미준수, 결론 미합 등 갈등상에서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남다르게 이건 갈등 관계예요. 자, 여기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무임승차. 있을 수 있어요. 무임승차.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규칙 미준수. 조금은 무분별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결론 미합. 그러니까
왈가불가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 봉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갈등 관계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갈등은요. 팀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 과제 선정의 갈등 관계 또 하나 과정 중에서의 무임승차권, 규칙 미준수, 결론을 종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 선정의 갈등을 쓰시면 안 돼요. 중간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은 결론 도출을 이룰 수 있었고 과제 제출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요게 팀 프로젝트. 두 번째는요. 공모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2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성장 동력 확충, 금융서비스 혁신 선도, 지속가능 경영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목표 중에 본인이 입사 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이유를 직무 역량을 토대로 기술하십시오. 자,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예요, 비전이.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비전은 뭐예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션은 무엇입니까? 요거를 미션과 비전을 찾고, 요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 아니면 입사 후의 목표나 포부가 무엇인지를 찾고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 미션과 비전을 찾고, 그리고 나서 신용보증기금은 비전이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다라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성장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미래성장 동력, 그리고 금융서비스 혁신 선도, 지속가능 경영의 기반 조성. 자, 여기서 미래성장 동력. 자, 신용보증기금의 미래성장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금융서비스 혁신 선도. 이거는 진짜 금융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혁신 선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속가능 경영의 기반 조성. 자, 가장 쉬운 게 지속가능 경영 기반 조성이에요. 두 번째는 미래성장 동력 확충. 그리고 마지막이 금융서비스 혁신선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입사 후 목표에 저는 금융 뭐뭐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한 포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전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업의 금융 서비스를 좀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혁신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쓰셔야죠. 왜? 200자에서 500자입니다. 500자라면 충분히 쓰고도 남을 그러한 양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자발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수많은 도전을 하셨어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권을 지원한다면 가장 기본이라고 해서는 학업 충실, 학업 정진 이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 이러한 분들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성실성을 갖고 있고 또한 책임감 또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수립 과정, 목표 달성에서 노력, 달성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 그 당시 느꼈던 한계점, 인계점 무엇이었는지. 자, 저는 CPA를 도전하고자 나름의 전략적, 전술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등등등등등. 자, 이러한 과정 중에 한계점은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한 전술을 적용했고 이러한 전술로 인해서 조금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합격되지는 못했지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잘 정리해 두신 분들이요. 자기소개서도 잘 쓰시고요. 또 하나, 공기업 면접에서도 타인과 자연히 비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타인과 비교하고자 예, 저는 잘났어요. 주저리.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누구나 금융권에 지원했다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에 지원한다라면 다 잘나신 분들이에요.
하나, 종이장 한 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 작다. 저희 학원에서도요, 절대로 뭐냐면은, 과신하지 않습니다. 예, 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러한 능력에서 잘하는 것은 이렇게 잘하기를 바라고,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뭐가 일어나요? 직업기초 능력에서는 뭐요? 실수가 안 일어나요. 자, 전공 같은 경우는요. 전공 같은 경우는 정통적으로, 그러니까 고시처럼 아주 정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정통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뭐요? 효율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성격에 따라 가지고 고지식한 분들은 그냥 줄구장창 보기만 하고요. 또한 줄구장창 예,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성격을 성찰해보고, 그리고 경험을 정리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겸손하게 준비하시고, 또한 면접에서도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뽑히고도 남는다. 자, 4번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인재상은 공기업인으로서 기본 인품과 금융으로서 성장 자질을 갖추고 신보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입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공기업인으로서의 기본 인품. 자, 기본 인품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자라오면서요, 가장 기본적인 소양, 그다음에 미덕, 그다음에 덕목을 갖추게 됩니다. 나는 어떤 소양을 갖고 있고 어떤 미덕을 추구하며 또한 어떤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으로서 기본 인품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모두령 직업기초 능력에서 모두령 10가지 중 의사소통 문제 해결 말고요. 마지막에 직업윤리가 나오잖아요. 직업윤리에서 여러분들은 직업윤리를 정확하게 인지도 못하시고 그냥 문제 푸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지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혜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2년, 3년, 4년 떨어졌는데 줄구장창 혼자 막 될 거라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지만 공공기관 합격에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친구 따라 강남. 네, 그래서 시간 버려, 돈 버려, 몸 버려, 정말 많습니다. 네, 뭐,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학원을 왜 의지해? 답답합니다. 우리 학원은 합격률 장난 아닙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책임져 준다? 그런 학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기본 인품 누구나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게 된다면 이렇게 찾아보세요. 누구한테?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나는 어떤 기본 인품을 갖고 있어요? 공공기관 인으로서 어떤 기본 인품을 가져야 될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쓰시면은 답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자, 자기소개서는 신용보증기금 작년에는 1차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3차 면접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습게 보시고 쓰지 마십시오. 쓰시고 나서 전문가의 첨삭을 받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AI에 제발 기대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도 그 수준 속에서 예, 뭐가 일어나요? 자기소개서의 어떤 정확도가 정확하게 알아지지 않을까요? 면접관들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지금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님들은요, 이 나라의 토대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쓰고 그리고 전문가의 첨삭을 받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자, 오늘 신용보증기금 여기서 마치면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 유튜브만 보면은 채용 공고문을 놓치지 않는다. 또 하나 신문 스터디를 꾸준히 들으시면 이렇게 직무 실무 면접이나 과제 수행 면접 이런 것들이 수월해질 수 있다. 내일이죠. 내일 저녁 5시 30분 일주일치 분량을 신문 스터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내에 정리를 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카카오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수강하시면 무료로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3년간에 수많은 사람을 합격시켰습니다. 저희 석세스 취업학원, 석세스 잡 co.kr로 들어오시면 우리 합격생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원이 많이 줄어든 만큼 또 합격률도 무지하게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또한 학원을 의지하겠다면 언제든지 전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신용보증기금 심화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다. 씨.